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면 수요도 줄고 공급도 줄면 당연히 거래량은 줄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로 공부했던 거죠. 거래량의 변화를. 그럼 수요 감소, 거래량 감소,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니까 감소니까 거래량은 무조건 감소예요. 근데 만약에 균형 가격의 변화를 물어봤다면 수요 감소 왼손 내리고 공급 감소 왼손 내려요. 오른손 내려요. 그럼 밑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씩 감소인지 모르니까. 그럼 초과를 알 수 없으니까 균형 가격의 변화는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성이면 한 줄 수직선을 그려놓으면 되는 거죠.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해요. 그때 상하 변화는 크니까 균형 가격 많이 하락하죠. 그렇지만 좌우 변화는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해당 주택 임대료가 변화했대요.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주택시장에서 주택가격도 가격이지만 주택 임대료도 가격의 변화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가격이 변했을 때만 수요량의 변화고 얘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주택 임대료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된다. 5조. 그 다음 4번.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많이 변하는지 거래량이 많이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이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푸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탄력적일수록 이러면 밑에서 쫙 따라 내려가라고 그랬죠. 수평선. 그럼 얘를 그어 놓으면 좌우로 쫙 그어 놓는 순간 상하 변화는 적게 나타나죠. 작게. 그래서 가격 변화는 작게 나타나고 탄력적일 때는 좌우 변화가 커요. 그래서 거래량은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B는 내리죠, 여러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 변화는 작게 나타나는데 그래서 거래량의 변화는 작게 나타나는 거고 상하 변화가 크니까 가격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번을 보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상하 변화가 큰데 작게 변한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5번.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은 장기에 비해 단기에 더 작게 변하죠. 얼마 못 변합니다. 그래서 5번은 맞아요. 1번은 4번입니다. 2번.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도시. A도시로부터 5km, B도시로부터 10km 떨어져 있다. A도시의 인구 10만 명, B도시는 5만 명, C도시의 인구가 3만 6천 명일 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사용하래요. 그럼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딱 사용하는 순간 A도시 인구 10만 명 밑에다 원래는 짝대기 짝 긋고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지금 공간이 여의치 않으니까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A도시의 유인력은 A도시의 크기 10만을 분자로 올리고요. 그 다음 거리를 분모로 내려요. 제곱을 해주는 거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그럼 5의 제곱입니다. 그럼 10만을 25로 나눴으니까 4천이에요. B도시의 유인력은 B도시 인구 5만 밑에다 짝대기 짝 긋고 그리고 이때 10km를 10을 밑으로 깔아주면 되는 거죠. 분모로.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에요. 5만 나누기 100은 500이죠. 그럼 큰 숫자와 작은 숫자가 나오면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누면 몇 대 1?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나누는 순간 8대 1이 돼요. 8이 나오겠죠. 그럼 전체는 9등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8 더하기 1은 9. 그래서 3만 6천 명을 9등분하는 겁니다. 나누기 9를 하죠. 그럼 얘는 4천 명이 나와요. 4천이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 4천에 곱하기 8, A도시는 8개를 갖고 가는 거니까 4,000명 8개, 그러니까 32,000명. 그럼 B도시는 4,000명 하나를 갖고 가는 거니까 4,000명.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적산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의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원가법이었죠. 다시 만드는 방식에 의한 평가법, 복성식 평가법이라는 표현도 썼었어요. 그래서 임료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아예 MM으로 외웠었죠. 임료를 적분한다. 그래서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설명은 원가법이기 때문에 X. 2번. 수익분석법이라고 나오면 얘는 임료를 구하는 방법인데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시킨대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수익환원법이죠. 그럼 환원시켜서 돌아가면 가액이 나와요. 대상 물건의 가액이. 얘는 수익환원법이지 수익분석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가치 형성 요인은 주의를 꼭 해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구하는 가치는 구하는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도 과세 가치, 투자 가치, 시장 가치, 담보 가치 등 여러 개의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를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통합해서 한꺼번에 포함하는 게 경제적 가치였잖아요. 그래서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을 말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다 그러면 가치 형성 요인이 과세 가치와 담보 가치와 투자 가치를 구할 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X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부동산을 시장에서 찾았죠. 그래서 그 부동산과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다르면 그때는 무슨 찌개? 사시찌개를 끓이죠. 배가 고프면 면발도 넣어먹고. 그래서 사시찌개 면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 보정부터 한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얘를 대상 물건의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라고 함정팔 수 있어요. 실제 그런 함정을 팠었고, 그런 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죠. 그리고 주의하실 건 만약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면 얘는 사정 보정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점 수정부터 들어간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건 4번이죠. 5번.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인근 지역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가격 수준대가 비슷해지는 지역이 유사지역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부동산의 이용, 상황 등 따졌을 때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주의 꼭 해보세요. 인근 지역은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